네, 안녕하세요. 제 1강 3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신건강론과 관련해서 1교시 대면을 하고 2교시, 3교시, 이제 3교시째인데요. 여러분, 정신건강이라는 것이 정신은 마음이고 건강은 우리가 생물, 심리, 사회적인 이 세 가지 영역에서의 일종의 웰빙 상태다. 그것도 완전한 웰빙 상태를 추구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했을 때 그 안녕이라는 게 어떤 건강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가 신체적 건강도 있지만 정신적 건강도 있죠. 정신 건강이라는 게 그건 뭐냐? 정신 건강의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되느냐? 그것은 이제 어떤 치료를 위해서 기준이 필요하겠죠. 어쩔 수 없이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제 정신건강 기준에서 우리가 정상과 비정상, 이렇게 정상성, 이걸 얘기한단 말이죠. 굉장히 여러분 이제 여기 공부를 하지만, 하나 정확하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우리가 이제 병이나 질환, 그리고 특히 이제 장애, 이때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렇게 나눌 때, 전에는 정상인과 비정상인, 이렇게 나눌 때도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용어라는 게 계속 우리가 변해가죠. 우리가 그 용어의 변함도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제 감옥소라고 했죠. 감옥이라 했어요. 가둬두는 거. 그러다가 나중에는 형무소라고 했잖아요. 이 형무소. 그래서 그 형을 준다. 그리고 지금 뭡니까? 교도소죠. 교화해서 사회로 다시 보낸다. 그래서 프로베이션이라는데 그래서 일종의 교화 측면에서 교도소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이런 것은 단순히 용어가 변한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개념을 새롭게 하는 거죠. 재개념화하고 그 재개념화한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 개념이라는 것은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서 평미로로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그릇들을 만드는 거죠. 그것이 정신이에요. 우리가 말한 이 정신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시대 정신 이럴 때 정신은 사회적인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신이라는 게 굉장히 만만치 않죠. 그러한 정신이 철학이 변해갔던 것이죠. 그렇듯이 또 우리가 하나의 예를 또 들어볼까요? 우리가 동사무소라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사무적인 거. 그 사무적인 걸 얘기했다가 동주민센터, 주민들이 이용하니까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주민센터라고 했다가 요즘에 뭐예요? 복지행정센터라고 하죠. 복지까지 아예 내세우죠. 그래서 용어 변화에 여러분들 재밌잖아요. 그럴 때는 거기에 하나의 정신이 이렇게 흘러서 변화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정상인과 비정상인 이걸 당연시했어요. 그러나 정상이 뭐고 비정상이 뭐냐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쓰죠. 요즘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런 용어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상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렇게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정상성이라는 기준을 하나 마련한 거죠. 정신병리가 없는 경우가 정상성이다. 정상성과 비정상의 경계는 상당히 불분명하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또 상대적이라고 했죠. 이 정상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관점이 있다겠죠. 어디에 서서 어디에 더 포커스, 일종의 초점을 맞춰야 되냐는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다르죠. 우리가 계단 위에 서 있으면 위에서 밑을 내다보고 밑에 있으면 밑에서 위를 올려다보죠. 옆에 있으면 평평하게 보죠. 이렇게 시야를 어디에 가느냐, 내가 어디 입장에 있느냐가 관점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서 있느냐,
어디에 서서 볼 거냐. 그런데 정신의학적이에요. 여러분 이제 정신건강론에서도 심리학적인 측면과 정신의학적 측면과 약간씩 이 바라보는 각도들이 좀 틀립니다. 그게 이제 관점이죠. 정신의학에서 오포와 삽신이라는 이런 이 학자가 네 가지 정상의 개념을 제시했어요. 그게 건강으로서의 정상, 이상으로서의 정상, 평균으로서의 정상, 변화 과정으로서의 정상, 이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오포와 삽신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학자들이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쭉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지만, 아까 개념은 그 학자들이 보는 개념이, 만들어 놓은 개념이죠. 이것을 항상 감각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 개념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정상의 개념을 만들어낸 건 대단하죠. 그 정상의 네 가지 관점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건강으로서의 정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이라는 게 명백한 이제 정신병리가 나타나지 않는 행동을 정상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임상적 관점에 본 거죠. 보통 의사들이 되면 그렇게 보죠. 아, 정신병리가 있냐 없냐 이렇게 보는 거죠. 소극적 정신건강의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소극적 정신건강의 개념을 우리가 봤을 때 그러한 증상이 없다, 그러면 이제 건강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여기에 맹점은 뭐냐면 신체화 증상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부모님들이 보통 아니 몸은 아픈데 근데 의사한테 진단이 안 떨어져요. 진단이 의사에 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죠. 근데도 계속 지속적으로 불편하다, 이런 게 신체화 증상이라 합니다. 이거 설명할 수 없겠죠. 건강으로서의 증상 개념을 가지고는 이런 이제 난점이 있다는 거죠. 이상으로서의 정상, 이제 이게 이제 다양한 이제 정신 기제 요소가 최적의 조화를 이루는 이제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는 상태를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프로이트 여러분 공부했는가 모르지만 프로이트는 정신 분석 하기를 주장했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신 분석 입장에서 여기는 원초와 본능, 자아입니다. 오타입니다. 그래서 현실, 그리고 초자, 이상적 어떤 도덕감, 이걸 이제 초자라 하죠. 이게 잘 통합되어 있느냐 그러면 굉장히 정상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정상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론에 이제 치우친 한계가 있죠. 이것은 프로이트의 이러한 관점들은. 그렇다면 또 세 번째는 평균으로서의 정상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건 평균 하면 여러분 이제 그 통계학적인 입장이죠. 뭔가 양적으로 셀 수 있다.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이제 적용한 거고, 거기에 이제 평균에 가까울수록 정상이다. 이랬을 때, 일종의 이제 우월한 사람, IQ가 높은 사람,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도 비정상일 수 있죠. 그러게 되면. 왜? 이 사람들은 평균을 계속 벗어나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러면 비정상이냐, 이런 이제 비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변화 과정으로서의 정상, 이렇게 보는데, 인간은 아까도 태내기, 수정에서 착상하고 쭉 인간은 태어나서 영아기, 유아기, 그리고 학령기, 그리고 청소년기, 청년기, 그리고 중년기, 노년기 거쳐서 인간은 평생을 거쳐서 발달하는 존재죠. 인간은 발달하는 단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바라보는 거죠. 에릭슨이 그 이제 성격 발달의 8단계 이론이라고 해서 에릭슨이 많이 주장을 했는데, 어, 에릭슨은 그런 거죠. 어떤 특정한 시점의 단면만 볼 게 아니고, 이렇게 인간은 계속 발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숙한 성인기의 기능에 도달하기도 하고, 쭉 노인이 돼서는 이게 쇠퇴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인간 발달 단계에서는 이제 변화 과정을 계속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맞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발달 이론을 보면 발달의 어떤 특징이 있죠.
청소년기는 상당히 이제 자아 정체감을 만드는 시기고, 그럴 때 거기에서 특성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과업이 있고, 그런데 그걸 미달하면 반드시 이제 그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에릭슨은 뭐 계속 그 나이에 따라서 그 구분해서 거기에 뭐 노인기에는 통합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자제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에릭슨은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게 변화 과정에서의 정상이냐 아니냐 이렇게 봐야지 단면적으로 어떤 시점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다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 또 생각해야 될 게, 아까 정상의 개념을 쭉 학자가 얘기했는데, 정상을 벗어나면 그러면 곧바로 비정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정상의 기준들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정상에서 벗어나면 비정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나 비정상을 위해서는 그 정상이 심각해야 된다는 것과 상당히 이제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통 그래서 정신의학을 나중에 이제 DSM이라고 해서 여러분 배울 텐데, 어, 정신의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심리적인 것 말고 의학적인 측면에서 그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병으로 진단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그 증상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 기간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서 이상 행동이다. 비정상적 행동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니까 너는 비정상이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정상의 판단 기준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보면 통계적 기준으로 보면 평균으로서 정상과 같은 개념인데 이제 통계 기준에서 벗어난 이제 것이고 우리가 이제 처음 만났어요. 어떤 사람 처음 만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 저는 누구입니다 얘기하면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뭔 얘기를 하죠. 근데 전혀 악수할 생각도 안 하고 제대로 인사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평균에서 벗어난 거죠. 이렇게 비정상이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 기준이. 또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는데 너는 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 기준을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문화적 기준이 있죠. 보통 사회를 이루고 산다 했죠. 인간은 여러 가지 것의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회 공동체를 만들고 살아가죠. 사회에는 규범이 있죠. 규범이 있고, 그래서 사회는 문화도 또 만들고 살죠. 그래서, 타일러는 문화를 인류 생활 양식의 총체다. 우리가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죠. 인간은 인간의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생활 속에 드러나는 것 생활 양식이 있고, 그 생활 양식이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뭔가를 해요? 여러 사람이 하네요. 그 트렌드가 돼요. 트렌드라는 것이 어떤 유행이 되고 그 유행이 더 커진 것을 트렌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행이 계속 나타나다가 그것을 큰 트렌드화 됐다가 그것이 이제 하나의 문화로 고착화되는 거죠. 거대하게, 거대한 흐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의 무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을 문화라 합니다. 일종의 생활 양식이네. 여러 사람들이 생활하는 양식이 됐네. 이랬을 때 문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화가 형성되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함께 뭔가를 무늬를 그렸는데 그것이 이제 유행이 됐다가 거대한 트렌드가 됐다가 그것이 고착화되면서 어, 당연시되고 그 생활 양식으로 된 거고 이것을 문화라 합니다. 인간은 사회를 만들고 살죠. 개인들이 집합에서 살아요. 그러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거기에 무늬가 있고 그 무늬가 좀 더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강제성, 도덕적 강제성이기도 하고 법적 강제성을 가는 당위가 규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문화적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죠. 그래서 사회를 만들고 또 문화적 동물이죠. 문화를 만들고 규범의 일종의 규범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당위에 의해서.
인간이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만은 없어요. 규범에 의해서 당위를 의무화해서 의무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책임성 있는 존재다. 이게 사회문화적 기준에서 인간을 정의할 때, 그것이 비정상이다. 그런 것들을 안 한다. 거기서 벗어났다. 그렇다면 비정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사회문화적 기준이고요. 행동의 적용성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죠. 그래서 개인과 집단,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어떤 행동을 해요. 그랬을 때, 아까 나쁜 영향을 준다. 그랬을 때, 어, 주로 범죄를 얘기하겠죠. 우리가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비도덕적인 행위일 수도 있죠. 여기 꼭 범죄만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큰 게 범죄죠. 근데 범죄도 뭔가 원인이 있는 범죄면 나름대로 수긍이 돼요. 어차피 인간은 다투고 사니까. 근데 묻지마 범죄 같은 경우는 전혀 이유가 없어요. 나하고 이해관계도 없는데 그냥 본인의 이상 행동을 하는 거죠. 이랬을 때 더 나쁜 영향을 주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대표적인 것이고, 주관적 고통을 기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관적인 감정의 측면에서 지나친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같은 어떤 고통을 부여받으면 지나치게 거기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사람이 있죠. 보통 불안이나 우울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간 거예요. 나는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인간은 존재론적 불안한 존재예요. 존재론적으로 불안한 존재죠. 인간은 불안은 떨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신경증자고 강박증자고 정신증자예요. 그런데 그거에 너무 심하냐 안 하느냐 그때 주관적인 고통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안과 우울증을 상당히 심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 감정을 가지고 이상 행동을 그 같은 대부분은 다 그냥 넘어가는데 그러려니 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주관적 고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이제 비정상의 판단 기준을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정신건강의 조건, 정신건강의 증진 방법, 이것을 이제 하려면 뭔가를 정신건강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 정신건강 평가 기준은 학자마다 다르겠죠. 항상 우리가 감각적으로 개념과 어떤 기준은 상당히 상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고착화된 건 없으니까. 우리가 정신건강을 그러면 증진한다 하기 위해서 기본 조건이 그럼 뭘까? 이것도 뭐 이제 학자가 이렇게 제시한 거니까 이거 한번 보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출생 시부터 특정한 질병이 없고 일생 동안 건강한 신체를 유지한다. 우리가 이제 신체적, 생물적 측면이죠. 이게 생물, 심리, 사회적 그런 것들. 이것은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영역에서 건강해야 된다. 신체가 유지된다, 건강하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자신의 현 상황, 어, 욕구, 능력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이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해를 하고 있어서, 이해한다는 것은 약간 통찰을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한 상황이 있고, 이러한 욕구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객관화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또 세 번째는 자신의 문제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군가와 친밀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누군가가 이 친밀한 존재가 있으면 상당히 이제 인간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이제 정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는 거고. 네 번째는 다양한 사회 참여죠. 여기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사회 참여를 통해서 사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발달시킨다. 이게 상당히 또 증진을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취미생활과 창조적인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한다. 활동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활동 참여 이것은 상당히 현대의 여러 가지 정신병리나 일종의 현대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 항상 활동하게 하고 그러니까 활동을 제약하면 안 되겠죠. 또 참여를 제한하면 안 됩니다. 활동하게 하고 참여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피상담자를 어떻게 할 거냐. 활동하게 하고 참여하게 한다. 이건 항상 공식처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정서를 시의적절하게 표출해야 한다. 이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사이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감정과 정서를 숨기는 게 아니고 표출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감정을 표출해야지만 감정을 배울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도 이제 또 나오겠지만 우리가 어떤 정서 기능이 현대 가족 문제에서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정서 기능 이런 부분 그리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명상의 시간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명상한다는 것은 자기를 이렇게 통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고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일은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자발적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말이 쉽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런 부분들도 정신건강에 필요하다. 초월적인 어떤 힘에 신뢰감을 갖도록 한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타자를 일종의 이제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타자가 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자연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초월적인 어떤 힘에 상당히 이제 신뢰를 두고 주체적으로 이것을 만약에 주체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정신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죠. 그래서 신뢰감을 갖는 거 이런 것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어,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뭘까요? 여러 가지 개인, 가족, 사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개인의 내적 요인은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 봐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 생물적 동물이니까. 우리가 생물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유전적인 요인이 있죠. 미약하죠. 그러나 무시할 수도 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유전자와 환경사의 상호작용의 이제 결과로서 인간의 특성이 나타나고 이게 생애주기별로 쭉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뭐 청소년기는 어떻고 청년기는 어떻고 노년기는 어떻다 이렇게 해서 인간의 특성은 유전자를 완전히 부여할 수 없다. 쌍생아 연구를 해보면 일란성 쌍생아가 이란성 쌍생아보다 저염병 등 발병률에서 일치율이 상당히 더 높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유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어떤 유전자인지 이것은 완벽하게 규명되지는 않고 있다. 신체적 요인, 당연히 이제 질병이 있으면 보통 이제 암 환자의 40%가 우울 증상을 가지고 증상이에요. 실제로 15% 정도 우울증 진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아까 우울 증상과 우울증은 진단명으로 다르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신체 만족도하고 연관이 또 되죠.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보면 비만 여러분들 생각하면 다이어트에 부정적절하게 이제 집착을 하죠. 그리고 또 밥 먹는 거, 식사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섭식장애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은 신체적 요인과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받는다. 심리적 요인은 당연히 성격이죠. 성격은 선천적 요인과 환경적 상호작용. 그리고 약간 성격은 독특한 일관성 있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고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겠죠. 성격은 원래 그래서 성격이죠. 이건 신경증적 경향성도 가지고 정신병적 경향성도 가지고 있는 유형들이 있다고 아이젠크가 얘기한 거죠.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인간은 성격적으로 신경증자고 감각증자고 정신증자의 요소들을 누구나 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미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성격들도 여러 가지 작용을 한다는 거죠. 통제력, 통찰력,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이런 것들도 심리적 요인으로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개인 외적 요인을 한번 볼까요? 당연히 이제 가족적인 요인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생각할 때 가족 체계, 가족 항상성, 가족 규칙, 가족 내 하위 체계, 가족 경계, 뭐 이런 용어들이 쭉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개인의 정신건강은 항상 가족 전체와 생각을 해서 함께 고려해서 풀어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 우리가 가족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원가족을 옛날 대가족이었고 핵가족화 됐다가 다시 1인 가구, 요즘 대양 가구까지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죠. 요즘 패러다임은 1인 가구, 대양 가구들 많이 늘어나고 있죠. 핵가족도 이제 벗어나고 있어요. 이럴 때 뭐가 중요할까요? 정서적 유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양 가족도 만들고 그러죠. 가족의 기능이 상당히 우리가 쉼의 기준인데, 우리가 쉬는 게 정신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죠. 그리고 정서적으로 서로 정서적인 연대를 하고 유대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보통 이제 취약하다는 거죠. 이렇게 가족이 전에는 이제 대가족, 핵가족, 1인 가구, 대양 가구 이렇게 되기 전에는 대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많이 보고 배우기도 하고 의존하기도 하고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죠. 정서를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요즘에 조현병을 지닌 미혼 남성이 가장 취약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의 가족은 상당히 힘듭니다. 환자도 힘들지만 가족 구성원들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환자에 대한 사회복지, 그리고 가족 구성원에 대한 사회복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개인 외적 요인으로 사회적 요인, 당연히 학교 생활은 성적도 부진하고 우리나라 입시도 문제되고 또래 관계, 학습 장애, 당연히 이제 이런 부분도 영향을 정신건강에 있고, 교우 관계도 관심 이렇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가 하면 직장 동료, 상사와의 갈등, 업무 환경 이것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스트레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산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위, 간, 장 영향을 미치고 안 좋아지면 그게 이제 또 악화되면 뭐 결국은 폐렴이나 이런 것들로 사망하기도 하는데, 이런 신체 질환과 연결되어 있죠. 스트레스라는 게 만병의 근원이다 할 때는 이런 산을 분비해서 결국 인간의 질환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도 없는데 상당히 완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회적 지지라고 해서 아까 여러 가지 가족적인 지지, 이걸 학교나 직장 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를 빨리빨리 해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지를 얻어서 스트레스를 강해지는 거, 스트레스를 제대로 안 받고 스트레스로부터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메커니즘을 끊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요즘은 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타 요인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종교, 영적 믿음도 이것도 스트레스를 날릴 때 일정 부분은 종교에 의탁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의탁하면 안 좋다겠죠. 신뢰감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경제적 수준도 마찬가지. 경제 문제가 너무 힘들면 스트레스가 가중되죠. 경제적 수준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특히 노인일 때,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 1인데 노인일 때 더 스트레스가 더 높다는 거죠. 이런 부분과 연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변 환경, 당연히 범죄가 많거나 이제 재해가 많이 발생하거나, 요즘에 이상 기온이고 그래서 재해가 이렇게 생기고 그러면 특히 취약계층들이 여기에 더 열악하죠. 그래서 사회복지적 포커스를 이런 범죄나 재해 등이 나타나면 거기에서 여기에 대처하기가 힘든 어떤 계층들을 고려하고 그 계층들한테 어떻게 사회복지적 서비스를 할 거냐, 사회 서비스를 할 거냐, 이걸 고민하는 거.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무슨 개념? 형성적 개념, 사회적 취약계층.
이러한 주변 환경과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여러 가지 취약계층의 개념 정의를 해서 나는 거기에 따른 대처 방안을 연구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강 3교시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